네, 안녕하세요.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의 두 번째 토론회, 자립준비 청년의 쉴 곳을 찾아서 사회를 맡은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여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각각 저마다의 사연으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혹은 위탁 가정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립준비 청년들은 가까이에서 자립을 지원해줄 지지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어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나아가 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각 기관에서 이제 힘써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자로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지금 제 오른편에 계신데요. 아동청소년과의 심남숙 주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자에는 제 왼쪽으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김채란 팀장님,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의 권영실 변호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최은주 팀장님도 원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로 하실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백신 접종 일정과 겹쳐서 현장 참석 대신에 영상을 미리 녹화하는 방식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첫 순서로 심남숙 주임님께서 서대문구 내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 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어떤 정책적 시사점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의 신남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발제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이번에 주거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욕구 조사를 실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주거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욕구 조사를 추진하게 된 거는 2021년 7월 13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발표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발단이 돼서 저희 2021년 7월 26일 날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라는 구청장님의 이제 서대문 정책회의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만 18세 퇴소 아동들을 사회적 돌봄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에 있는 관내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욕구조사 개요를 좀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21년 8월 13일 날에서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관내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및 보호 종료 예정 아동 5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5명 중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 35명이고요. 이제 퇴소한 아동이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예정 아동, 이제 이번에 퇴소하게 될 아동들이 20명, 이렇게 해서 55명이 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8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8항목 중에서 먼저 기본 현황을 보시면은 보호 종료 아동, 이건 이제 보호 종료 예정이 아니는 보호 종료 아동인데요. 전체 응답자 35명 중에서 8명만이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이 아닌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74.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용 형태는 8명이 정규직이고 보통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중으로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소득도 월 평균 소득 70%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은 과반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 진학률은 일반 아동들보다 좀 많이 낮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주거 현황을 좀 보실 텐데요. 주거 현황에서는 전체 응답자 35명 중에서 LH 전세 임대주택에 2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거 선호도에서도 LH 전세 임대주택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그것 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소 즉시 주거지를 구한 아동은 17% 6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거지를 구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이렇게 신청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이유로 신청 기간이 이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집을 찾지 못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은 21명, 60%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8명이 34.8%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혼자 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LH 전세자금 대출이 1억 2천까지 대출이 되는데, 그 돈으로 이제 57%가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립정착금이라든지 디딤씨앗 통장이라든지 또 후원금이 저축된 걸 가지고 보증금을 좀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자립 준비를 보시면은 보호 종료 아동과 보호 종료 예정 아동 모두가 퇴소 시에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높게 85.5%가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주거, 취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전체 응답자 20명이 경제, 돈 관리를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보호 종료 예정 아동입니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은 77%가 경제, 그리고 74.3%가 주거를 선택해서 경제와 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립 체험을 보실 텐데요. 93%가 주거 자립 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바로 퇴소를 하게 돼서 체험을 준비할 만한 기간이 없는데, 이런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93%로 굉장히 높아서 저희도 이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거 자립 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었고, 3개월 이상을 체험 기간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거 정보 교육을 보실 텐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90%가 주거 정보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었고, 주거 정보 습득 경로는 25명이 45.5%가 시설 자립 지원 담당자, 그리고 다음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시설 퇴소 선배 등으로부터 주거 정보 교육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경제라든지 의료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자립 정보에서도 시설 관계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 32.7%였고 36명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답을 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 선호도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H 전세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요. 이 LH 전세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유로는 보증금 100만 원만 내면 1억 2천만 원까지 또 대출이 되고, 20세가 될 때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20세가 넘어가면 50%만 부담을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LH 전세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는 45.7%가 2명, 42.9%가 1명이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한두 명이, 그러니까 2명이 살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욕구도 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든지 직장이나 학교가 근처라든지 이런 것 순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주거 희망 지역을 보시면은 전체 응답자에서 36.4%가 서대문구로 주거지를 희망했고,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한 6명도 저희는 이게 어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대문구에도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85.5%의 아동이 익숙한 곳이어서 편하다. 그리고 78%의 아동은 위급한 상황에 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서대문구를 벗어나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이유로는 아동들이 40%가 직장 문제, 그다음에 37%가 경제 상황에 맞는 주거지가 서대문에 없어서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16% 아동들은 서대문구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1억 2천만 원 가지고 전세 사실은 서울에서 구하기 너무 어렵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1억 5천 정도나 돼야지 뭐 4층이나 5층 되는 빌라에 엘리베이터 높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주거지를 구하다 보니까 1억 2천 가지고는 열악한 주거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면 서대문구 청년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게 과반수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55명 중에 전체 응답자 55명 중에 47명은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보호 종료 아동들은 LH 전세 대출 지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집을 좀 너무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임대주택이 좀 지원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보호 종료 예정 아동들은 시설 관계자하고 집을 찾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집을 혼자 찾기 어려우니까 집을 구하는데 같이 좀 도움을 주는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주거 자립 지원 추진 방향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교육 강화, 뭐 청년 임대주택 입주라든지 상담에서 입주까지 저희가 이제 한 5가지 테마로 이렇게 추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화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시설 관계자한테 의존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 역할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주거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자립정보 제공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계자한테 의존하는 자립지원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시키자라는 걸로 해서 이것도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들이 뭐 60% 이상 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년주거상담센터하고 청년주거상담복지센터하고 3회기로 지금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할 건데 11월 6일부터 13일, 20일 3회차로 저희가 이제 주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서대문구에 있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보여주고 서대문구에 이런 주택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청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고요.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에 가산점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가산점을 주고는 있는데 조금 더 가산점을 좀 높여주자라는 얘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입주까지 단계별로 이들이 퇴소하면서 바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퇴소하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서부터 상담을 시작해서 집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하고 서대문구 주거복지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좀 내년에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제공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거자립 체험은 퇴소 후에 주거 독립 준비 기간이 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 서대문구에 또 징검다리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주택은 이제 보증금이 없고 임대료도 없고 다만 이제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건데 퇴소할 때가 만 18세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의 공백이 뜨는데 1년 동안 공백을 징검다리 주택에서 1년을 좀 지내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청년 임대주택에 19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친구들한테 좀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LH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이 대출이 많이 되고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면 저희 청년 임대주택은 보통 임대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임대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확대를 해보자라고 지금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입주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청년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이들한테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육비 차원에서 경제적인 좀 지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 방향을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거자립 지원 추진 방향을 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3회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윗분들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의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심담숙 주임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 교육의 기회와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견학 기회를 또 제공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퇴소 후에 주거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간과 그리고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네,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먼저 네, 한번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서대문구청에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많은 지원 방안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주거 이 지원 방안에 주목하시게 된 건지 네, 그 어떤 배경이라던가 계기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서대문구에 이제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 좀 여러 곳에 있다라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거기에 공실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실률이 있다라는 거는 홍보가 덜 됐다는 것도 있고, 이들이 이제 저희가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몰라서 이걸 신청을 못했구나라는 거를 좀 이번에 알게 됐고, 가장 기본이 이들이 나가서 퇴소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서대문구에 이렇게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그들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년들 말고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공실률을 좀 메워보자라는 취지에서도 좀 이런 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권영식 변호사님. 네, 저는 징검다리 주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다른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몇 호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징검다리 주택은 취약계층 위기 가구들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이제 사례 관리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최대 1년까지 입주해서 살 수 있는데 이들이 1년 넘어서도 살 수 있게 되면은 또 위기 가구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위기 가구들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없어서 쫓겨났다라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좀 머물다가 가야 되는데 마냥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이란 최대 기간을 두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대문구의 징검다리 주택이 다 지금 공실입니다. 사실은 전체가 다 공실이어서 이거를 공실이 없다라는 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기 가구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과랑 얘기를 하기를 한 3곳 정도만 난가자동에 있는 지역 3군데 정도만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학을 좀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친구들한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는 사례 관리가 좀 수반이 돼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거주하다, 1년 꼭 안 채워도 됩니다. 근데 질문이 이번에 자립지원 시설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정한 기준이 1년인 거지. 1년이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집을 구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걸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건 또 협의를 해서 6개월을 또 연장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 뭐라고 하셨죠? 됐나요? 네, 세호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됐습니다. 네, 방금 징검다리 주택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LH 전세 임대주택에서 65%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게 LH 전세 임대주택에서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입주하는 데까지 이렇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입주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공백의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혹시 실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친구들이 그 자립관에서 시설에서 대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립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립관에서 머물다가 본인들이 임대주택을 또 구해서 가기도 하는데 공동생활 가정이나 이런 데는 자립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공동생활에 있는 공동생활 가정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히 원가정이 있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집이나
뭐 퇴소한 선배나 지부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좀 더 머물다가 나이가 되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토론 1번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토론 1에서는 이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최은주 팀장님께서 원래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참석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미리 영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영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복지지원센터 통합서비스팀장 최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진행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 명칭은 정식으로 플레임을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한 보호종료 청소년 통합자립 지원 사업이고요. 부제로는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 반주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주라는 것은 이제 노래나 악기, 함께 이제 협력해서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반주라고도 하고, 또는 마라톤이나 뭔가 달리기 할 때 옆에서 러닝메이트,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는 사람을 반주라고 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상대방을 도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협력행위를 저희가 의미로 개념을 잡았고요. 이 지역의 반주자 그룹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언을 나누는 지지 기반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가 또 이제 보호가 종료되는 친구들이 2,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사회적 관계망에서 결핍에 의한 고립이 상태가 되겠고요. 또 정서적인 위기, 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많고, 또는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지역 안에 완충 기반이 부재하구나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17년도에 보호종료 청소년 중에 38.8%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50%가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30.6%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올해가 벌써 이제 3차년 사업을 진행하는데 1차년, 2차년 사례 관리한 내용 중에서 고3 친구였는데 집을 알아봐야 된다. 그때가 저희가 2월인가 3월이었거든요. 근데 고3 이제 막 올라간 친구였는데 하루는 선생님 저 이제 집을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직 학생인데 왜 시설에 집에 있지 왜 또 혼자 나와서 살려고 하냐 이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혼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 이제 생일 지나서 만 18세가 됐기 때문에 집을 혼자서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은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약간은 들떠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전에 있던 시설에서 형이 돈을 달라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되게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적성에 맞지 않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사례 관리에서 진행됐던 파악됐던 내용을 좀 담아서 저희가 올해 3차년에는 기존의 지역에 있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거, 주로 사회적 지지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사회적인 위험 요소라든가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반주자 그룹을 더 확장해서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3차 년도의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1차 년도에 사회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2차년, 3차년도에는 사회적 안전망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지원, 안전망을 구축을 한 다음에 더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3차년에 저희가 조금 다른 사항들은 기존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나 또 이런 안전망은 구축이 되었는데 사실 보호종료 청소년들한테 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필요한 것은 생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3차 년도의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보호 종료 후에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해서 저희가 31.1%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업단을 좀 구축을 하는 것을 3차 년도에 또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년도에는 지역하고 관계를 맺고 지역의 어른들, 좋은 어른들이 있죠. 꼰대 말고 좋은 어른들을 지역하고 함께 관계 맺고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저희가 부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착오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재이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가장 이 사업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 종료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인생 설계가 가능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양하지만 거의 친구들이 기획을 하고 그것의 방법을 찾고 실행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년도에는 그 내용들을 지역 안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시행착오의 범위나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갔고요. 3차 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그 안전망을 더욱더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취업이든 창업이든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단 보호종료 청소년 분들은 시설에 있는 친구들 또는 청년 자립한 친구들 포함해서 15명이에요. 1차 년도에는 주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출이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기도 했고 또 점차 이 사업의 내용들이나 이 확장성에 의해서 청년들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15명, 고3 친구들 4명과 청년 친구들 11명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반주자 그룹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반주자 분을 두 가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동네 반주자하고 선배 반주자. 동네 반주자 같은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직무 훈련이라든가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기업 대표 또는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안전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안전, 건강, 노무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경찰관도 계시고요, 노무사도 계시고, 네, 저희가 변호사까지 섭외를 해서 그 안전망에 구축을 해놨고요.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저희 약사님도 계세요. 약국에.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또 의료복지협동조합 또 계시고요. 그리고 집과 관련된 관리해 주시는 토탈 인테리어 대표님도 계시고요. 직무 분야에서는 네, IT 분야도 계시고 건설 또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그다음에 공간 디자인 이렇게 이제 실제 지역 안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네 반주자가 그렇게 이제 구축이 됐고, 선배 반주자 같은 경우는 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부분을 좀 지지해 준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진로 상담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또는 심리 상담,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저희 이제 PD님이나 뭐 라디오 PD, 드라마 PD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된 현황은 그렇고요. 그 반주자분들과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반주자분들하고는 실제 이 구축된 분들은 개개인의 1대1로 저희가 사례 관리했을 때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새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 했다. 그럴 때 노무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또 실제 업체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인지가 안 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표준 근로계약서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약사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약사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이제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지만 일상적인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약사님들이 약사님 한 분이세요. 약사님께서 처음에는 되게 밝고 건강해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보니 네, 영양 상태라든가 또는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 보조제 후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친구 중에 재수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양이 불균형한 상태를 또 약사님이 또 보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멘토링일 수 있지만 또 자문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반주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함께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에 조리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요리도 함께 이제 자원봉사 회원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기존에는 했었고요. 요리를 이제 반찬을 만들어 가서 아이들이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중에 또 기존의 경험을 재구성해보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 안에 교훈을 찾고 이러한 과정도 있고요. 지역 관계 형성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에서 문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생활 밀착형 자기주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사를 지원한다거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이라든가 주거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안에 이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리정돈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이제 여름에 그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리해주는 것도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외에 또 이 지역 안에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친구들이 이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이제 그들의 현황이나 상황들을 더 많이 또 더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보다는 이후 이 친구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반주자분들, 지역의 좋은 어른분들이 정말 지지 기반이 되고 또 생활이나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조언이나 협력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생활에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저희가 뭐 문화기획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사업단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자립비나 사업단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실무적인 역량도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와 연대의식이 함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의 바람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적으로도 잘 함께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은주 팀장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이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있는 또래 반주자, 동네 반주자, 선배 반주자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가지고 꾸려나가는 이제 통합 자립 지원 사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의 변천사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최은지 팀장님의 말씀이 보다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현장에 같이 계셨더라면은 질의응답을 좀 더 얘기 나눴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몇 가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려서 영상으로 똑같이 담아 왔는데요. 먼저 일단은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이 질문은 반주자 프로젝트에서 이제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교육 안에 그 내용 중에 집 계약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사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저희가 은평 주거복지센터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교육을 좀 담당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전에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지금 대상으로 또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나한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당면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또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뭐 주거복지센터에 계시는 분하고 협력해서 정보를 또 정부 정책이나 LH나 SH 이 어떤 공유라든가 정보 공유라든가 또는 뭐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이제 공고 주거와 관련된 공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해 주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를 지원하는 저희 아까 사업 설명 드렸을 때 이사 지원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원활하게 이사도 지원하고 있고 또 실제 계약할 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물론 그 LHA라든가 이런 데서 잘 꼼꼼하게 봐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지원한다는 게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네네. 용달차를 부른다거나 거기에 이제 그게 아이들이 LH 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전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LH로 인해서 들어갈 경우 LH에서 생애에 한 번 도배장판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를 뭔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처럼 되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할 때 용달차 지원한다거나 도배장판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 주거 공간 안에 혹시나 뭔가 곰팡이라든가 좀 수리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함께 그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정돈 관련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교육보다는 실제 그 컨설턴트가 집에 방문해서 가구 배치라든가 정리정돈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주거 공간에 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기 밥상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네. 좀 더 얘기.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배달 음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일 경우도 귀찮으면은 밥도 제대로 잘 안 챙겨 먹고, 이런 어떤 20대 건강 상태도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안에 자원봉사, 지금 상암동 자원봉사센터 회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12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 달에 2번 정도씩 계속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본인들을 반찬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봐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자기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전체 사업 자체가 자기주도라는 게 딱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호종료 청소년과 같이 옆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다 같이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기존의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경우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지만 친구들이 의외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게 제한됐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 친구를 사귀기보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하고만 계속 연락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좀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자체도 친구들끼리만 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우려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정보를 좀 담아서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들은 그냥 그런 정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를 뭔가 회원가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뭐 회원가입을 할 필요까지도 없지만, 근데 보면은 개개인이 알아서 내가 친구한테 알려주고, 친구가 후배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개개인이 전달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기존에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 담당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은 가끔 연락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흩어져 있는 정보 공유 방식에서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한 친구 같은 경우 또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면, 이사를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사를 이사를 지금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만기가 됐어요. 근데 저쪽 집은
또 이사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붕 뜬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경우는 이제 아는 친구라든가 그렇게 아름아름해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얹혀 있게 되는데 짐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보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하루에 10,000원이래요. 근데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면 이 친구들한테는 30만 원이라는 돈을 또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뭔가 거주가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중간집의 형태라든가 뭔가 그런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뭔가 주변에 그렇다고 아는 지인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또 한 친구한테 계속 폐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외부 펀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3차년도 이제 내년 6월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희 센터 내에서도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주자분들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주자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 흔쾌히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경우가 저희가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제 구축된 반주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 내용들이나 또는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또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지만 네, 어떤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또 확장성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사업의 지속성과 그리고 안정성, 확장성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자립을 앞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김채란 팀장님이 상담 실무자의 눈으로 본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문제 사례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이슈 발굴팀을 맡고 있는 김채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상담 실무자의 눈으로 본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문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로 들어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저희 센터가 사실은 개소한 지 한 1년 남짓 지난 상황이라서 시설보호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주거복지센터랑 좀 긴밀하게 협약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담 실무자가 느끼기에는 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지금 센터를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주거를 말하는 단체에서 맡고 있는데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 주거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맥락에서 물론 상세한 부분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좀 다른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주택을 계약하거나 좀 구하는 방식 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좀 비슷한 양상으로 띄고 있지 않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할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청년과 청소년의 경계라고 적었는데요. 정책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과 청소년을 좀 구분할 때 만 몇 세? 왜냐하면 임대차 권리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분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원 사업을 보게 된다면 후기 청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만 24세까지 본다든지 좀 그렇게 청년과 청소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이가 어려서 권리 관계를 침해당한다든지 되게 무시를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청년 부분도 그렇고 청소년 주거 문제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을 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정책과 청소년 정책 사이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주거 정책에 시설 보호 종료된 청소년들이 LH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영구임대 주택, 이제 주거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주택 정책과 청소년 정책 사이에 좀 비슷한 뭔가 지원 정책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과 청년의 맥락에 주거 문제 맥락에서는 되게 비슷한 부분을 띠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또 저희 센터가 주거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두가 보편적인 주거를 노려야 된다.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사회와 개개인들의 인식으로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주거권인데 사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고문을 볼 때 저희가 친구들 좀 현타가 온다고 느끼는 부분은 내가 뭐뭐뭐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 사회적으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계층에 들어가서 내가 신혼부부가 해야지 주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가 특별해서 땡땡땡이라는 이유가 아니고 특별히 보장받아야 하거나 특별히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최소 수준의 주거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청년과 청소년 주거권 문제를 좀 동일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뒤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 사례가 들어온 것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처럼 저희도 주거 상담 사례가 들어왔을 때 청소년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사실은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주거비 마련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물량이 없는 경우 대기를 걸어놓고 좀 기다리는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시설에서 종료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량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량이 없으면 좀 대기가 길어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없으면 조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H 전세임대를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LH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다른 공공임대 주택,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좀 선호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 LH 전세임대처럼 보증금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또 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청소년들 시설에 종료된 청소년들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니까 이런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보증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증금의 계약금도 마련하기 어려워서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LH 전세임대를 그래서 더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증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이자로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임대로 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H 전세임대를 선호하는 것과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LH 전세임대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민간 임대 시장에 이렇게 많은 주택이 있는데 LH 전세 임대가 가능한 물건만 찾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권리 분석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수량이 굉장히 적고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주거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LH 전세임대로 이렇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주택만 LH 전세임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곳을 찾으려면 반지하에 들어가거나 옥탑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거가 생활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개념인데 초기 집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지원이 사실상 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를 따르면 50만 원까지 물품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주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독립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든다라고 통계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1인당 한 150만 원의 좀 초기 정착금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머물고 있는 시설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해주는 좀 이런 방식들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물품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케어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시설의 담당자분이 이렇게 1:1 맞춤형으로 상담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비 상승도 요인도 있고 1:1로 완전 이 사람의 욕구나 뭐 어떤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주택을 한번 찾았다고 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머물고 있느냐?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장기적으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좀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머물지 않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좀 친구 집에 머문다든지 아니면은 우선은 좀 이 주택에 있기 싫으니까 좀 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거 생활 환경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보호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자료인데요. 표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일부만 발췌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자료다 보니까 여기서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택이 앞으로는 좀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다만 이 표를 봤을 때 보호 종료 아동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보호 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 지인 집, 구금시설, 노숙,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등에서 좀 주거 취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호 종료 연차가 좀 높아지는 경우, 4, 5년 차인 경우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보호 종료 아동이 위기와 탈위기가 좀 반복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상담 사례 중에서 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되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좀 청소년들, 시설 외의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상담 실무자들이 탁 막히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 좀 이런 두려움에 맞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택 지원이나 뭐 어떤 지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명을 통해서 뭐 시설에 머문 경험이 있다거나 뭐 보호 종료가 됐다거나 좀 그런 증명 등을 통해서 좀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 밖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조차 없어서 좀 취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공공임대를 지금 물량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감당 가능한 주거비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년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청년분들도 많은데 청소년분들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100% 대출해 주는 이제 제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그냥 한 번 계약을 해서 꾸준히 머물 수 있도록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 모두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자리처럼 전문 인력 양성,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상담 사례를 받다 보면 한 명의 상담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어떤 건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를 좀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처럼 네트워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김채람 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청년과 그리고 청소년의 경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주거비 마련과 그리고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독립을 하더라도 취약한 주거 경험에 내몰리게 되는 어려움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온전히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의 공급 물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이제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먼저 다른 분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고려하고 그런 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미리 해주신 게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보증금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공공임대 분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LH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이유도 100만 원으로 보증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거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 같고 공공의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들으실 때 신원숙 주인님.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지금 김채란 팀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보면은 많이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조사 내용이랑. 그런데 아까 이제 저도 감당 가능한 주거비가 진짜 어느 정도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이 저희가 이번에 자립지원 담당자들 간담회를 했을 때 보니까 100만 원 정도는 아이들이 감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퇴소 아이들이 퇴소할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하고 이제 앞으로 또 500만 원이 또 추가 지원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 시설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들이 보통 한 2, 3천만 원은 기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같고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 조금 그거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금 연계되는 것들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시설에서 아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퇴소할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돈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H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만 들어가지만 나중에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청년주거 상담센터에서는 혹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좀 지원하는 게 있는지, 이제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서대문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LH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러 갈 때, 부동산에서 우리는 LH 취급 안 합니다라는 거에서부터 아이들이 벌써 단절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LH 전세 임대를 뭐 놓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복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들도 LH를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LH하고 뭐 이런 게 협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가 이제 개소한 지가 1년 남짓이고, 사실 뭐 많은 상담 사례를 받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준비 중인 단계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공공의 분야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뭐 LH라든지 SH와 좀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협력을 진행했으면 앞으로 좋겠고, 저희 센터에서 사실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수요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상담을 나갔을 때 좀 직접 지원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면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권영식 변호사님 혹시 뭐 네, 저는 아까 그 초기 집 마련할 때 비용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선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15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그 정도 필요했던 사례들을 많이 보셨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다가 바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집 관리라든지 집 정리정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들을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50만 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도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고, 초기에 독립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정확한 근거를 찾고 싶었는데 통계 자료로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저희 센터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주거에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좀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뭐 주거 시설에 꼭 필요한 것들, 만약에 옵션이 하나도 없었을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가전이나 뭐 가구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150만 원 정도 좀 비용이 소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겨봤습니다. 근거 자료가 좀 더 있으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지금 1인 가구 주택 서비스라고 해서 좀 공공에서 홈케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클린케어 같은 경우에는 집의 관리, 정리 정돈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수요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주거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커리큘럼에 넣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채란 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주택 물색을 어려워하는 그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주거상담센터 다른 청년들에게 집 구하시는 분, 어려운 분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호 종료 청소년들하고 조금 컨택해서 연계해 나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실행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거 문제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기에 주거를 사실 주택을 물색해 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그리고 뭐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같이 주택 물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청소년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와 좀 교육적으로도 협력하고 마포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주자 프로젝트와도 좀 협력을 해서 이런 동행 서비스를 청소년 좀 중심으로 또 확장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영실 변호사님이 시설과 보호를 넘어선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영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좀 더 폭넓은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내용의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라는 연대체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에서 저희가 마련했던 정책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는 앞서 사진으로 잠깐 보여주셨었는데요. 청년 주거 상담센터와도 간담회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리에 있는 아울리치 기관이나 대안학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등 다양한 어떤 현장에 있는 단체들과 또 청소년 주거권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법률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이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복귀나 시설보호 범주로만 양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렴이 되지 않는 사실상 거리에서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그 열쇠를 주거권에서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의 주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정해진 거처가 없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쉼터에 있거나 타인의 주거에 있다거나 아니면 고시원 같은 그런 비적정 주거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논의했던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나 아니면 그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도 저희는 포괄을 해서 이들이 지금 현재 주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 주거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 지금 미흡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청소년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주거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 지원에는 아동 청소년이 빠져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에는 주거 지원이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가정에서만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면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고 또 주거복지의 어떤 마련 체계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주거 지원 체계는 부재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주거 위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연구 같은 것들이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동 청소년들도 당연히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어떤 주거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 역시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련된 청년 주거 상담 센터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어떤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탈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상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아동 청소년들 역시 탈시설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에는 모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탈시설 계획 없이 어떤 시설 보호로만 하고 있는데 탈시설 계획을 이제 단계적으로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아동 양육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자의 편의가 더 우선시되고 있고 공동생활을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규율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싶지 않는 청소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그 규율을 또 막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 아동 양육 시설에 지금 2020년 통계를 보시면은 평균 44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양육 시설이 있다는 것이 이거를 조금씩 이제 변화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도 그런 시설 생활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탈시설 기조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주거 대안이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2018년도 기준을 보면 가출 청소년 수가 2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쉼터에 머물렀던 수를 보면 약 3만 명이었다. 그러면 그 외에 24만 명들은 어디에서 생활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은 그 대신에 어떤 기관들을 이용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주거를 마련을 해야 될지, 노숙이나 가출팸 이것 외에 어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기 쉬운 그런 공간 외에 적절한 주거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다양한 주거 대안이 필요한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주거 지원 정책에는 아동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상향 사업이라든지 지원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청소년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탈가정과 또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생애 전환 시기를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의사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탈가정 초기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이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제 주거지를 찾는 동안에는 학업이나 취업 같은 임시로 필요한 그때만 필요한 어떤 임시로 머물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립 초기에 있을 만한 곳으로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그런 전환주택이나 잠시 머무르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LH라든지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도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공급이 하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들이 놓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를 지금까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가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그 30세 미만에 대해서 분리지급을 원래 안 하고 있었는데 많은 청년 단체들의 노력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는
30세 미만이어도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한한다라는 점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19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라는 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필요하다면 분리지급을 해야 하는 거고 그 과정이 지금은 어떤 온가정과의 단절을 매우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만 분리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탈가정이나 자립을 하게 되었던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주거급여도 지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 지원 대상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이 일부 있고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 나왔듯이 시설마다 그 지원금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더 이제 청소년 복지 시설, 예를 들어 쉼터에 있다가 나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이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퇴소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18세 전에 이제 그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매우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도 포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홈리스 개념을 저희는 도입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가정 청소년들은 홈리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지원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을 홈리스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임시주거비 지원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노인복지 체계가 아직 뭐 한국에서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노숙인 이런 지원 정책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포섭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 능력 부분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장 지금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청소년들이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쉽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책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신청이 불가능하고 또 뭐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약한 법적 지위 때문에 쉽게 많은 정책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로는 뭐 공공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처분을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을 가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지금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주거권 보장 원칙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굿즈도 만들었고 비마이너에 이 청소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연속 기고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토론회 등 연구를 하면서 마련해 놨던 자료들도 아카이브로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굿즈를 먼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되게 예쁜 굿즈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에 10,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리고 주거기본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기존의 법 체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원가정 복귀와 시설 수용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제한된 성태치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거 대안이 지금 시급히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주거권 현실이 어떠한지 폭넓은 시각에서 조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들으면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시설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쓰이는 것 같고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도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고 지금 보호종료 청소년을 세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개념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지 네,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법정 용어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게 그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는 개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탈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많은 사유들이 있었을 텐데 가출이라는 좀 낙인적인 효과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네, 탈가정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또, 네, 그 외에 다양한 거리 청소년, 뭐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네, 딱 개념을 저희가 어떤, 네, 정의하진 않았고요. 네, 주로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출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탈가정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김채연 팀장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좀 다양한 주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거 대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떤 주택이 필요할지 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좀 생각하고 계시는 좀 주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주택이 청소년들에게도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주택이라 하면 일단은 하우싱 퍼스트 그 정책에 기반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 없이 일단은 먼저 집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같이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제가 여기도 영국의 4이어 서비스도 소개를 해놓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대체로 홈리스나 아동 청소년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먼저 다른 어떠한 조건을 주지 않고 지금 현재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이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수하지 않으면은 쉼터에서 나가야 한다거나 약간 이런 규율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집을 먼저 주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받는 형식의 집이 이제 지원주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진짜 딱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보호종료 청소년이 그 정보를 잘 못 획득을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사각지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호종료 청소년이 되기 전에 이미 중도 퇴소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또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네, 저희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정책이 이용이 불가능한지 조금 네,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도 다시 정확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아동 양육 시설의 경우에 이제 그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쉼터에 머물렀던 청소년들은 그 보호 종료 청소년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동 양육 시설에서는 만 18세 이후에 퇴소했을 때 어떤 자립지원금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도 18세를 채우지 않고 자기가 자진해서 퇴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쉼터에서 머물렀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법의 그 아동복지법상의 그 지원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법 체계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관할하는 부서가 다른 거죠.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아동양육시설인 거고 여성가족부 소속의 이제 청소년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쉼터 등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저도 딱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떤 아동복지시설이랑 여성가족부 관할 안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그냥 제가 딱 보기에는 그냥 비슷한 류의 어떤 복지시설 같은데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만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실무에서는 그게 정확히 분류가 돼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 시설에 갈지 저 시설에 갈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법 자체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가정에서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이 명백히 증명이 된 경우에는 이제 아동양육시설에 가게 되는 거고,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들이 자진을 해서 나온 경우에는 이제 쉼터로 그 청소년 복지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면서 네, 그렇게 나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심남수 주인님 질문 있으시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많이 몰라서 그 부분은.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탈시설 권리보장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관내에도 대형 시설이 2군데나 있어요.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 4군데 있고, 근데 탈시설은 해야 된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분리보호한 아이 중에 시설에 들어가서 굉장히 처음에 적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 때문에 사례회의를 2번이나 했었는데 마지막 3차 사례회의를 남겨두고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을 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지내고 안에서 적응이 힘들어갖고 아이들하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던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그 선생님 말씀이 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하니까 시설 아이가 돼가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아이가 돼간다는 거는 이제 규율에 여기 지금 아까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편의가 우선시되고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고 사적 공간 확보가 힘들고 사적 공간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갈등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엄격한 규율에 바깥에서는 엄격한 규율을 따르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시설 아이가 돼가고 있어요라는 말은 이걸 다 따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적 공간 확보 안 돼도 다른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슬프게 들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대형 시설보다는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 앞으로 대세다라는 말은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탈시설 말고 탈시설 해서 대형 그룹 그러니까 대형 시설 말고 그럼 공동생활 가정도 아닌 보호 형태를 생각하고 계신 게 또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사례들도 저희가 좀 더 많이 봐야 되고, 일단 대형 시설은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고, 그거 탈시설의 기조는 어느 영역 장애인이건, 뭐 홈리스건, 아동 청소년이건 다 따라야 되는 어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어떤 공동생활 가정이나 뭐 그 임대주택이나 지원주택이나 아니면 사회주택이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소년은 뭐 어떤 성인과 함께 꼭 지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자기는 혼자서도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다면 혼자서 뭐 주변 인근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주거 자체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을 해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렇게 그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놓여져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원하는 것, 의사들을 반영해서 그 반영한 어떤 다양한 주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 고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여기 유튜브에 안녕님 분이 남겨주셨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혹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주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조례로 지원주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는 아동 청소년은 일단은 빠져 있고 그 홈리스와 제가 장애인과 네, 중증 장애인이었나? 뭐 이렇게 뭐 4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주택이 네,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 되셨을런지 잘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지금 여기 서대문구청에서도 나오셨고 그리고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그리고 청년 주거 상담센터 이렇게 세 단체가 모였는데 사실 오늘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보호종료 청소년과 관련돼서 관련된 기관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자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상담을 하는 중에 그 내담자분 중에 보호종료 청소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자원들을 조사하고 전화 문의 드려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몰라서 분명히 자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관계자분들이 잘 몰라서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홍보를 요청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진짜 이 각 보호종료 청소년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면은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문득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한 분들씩 소감 짧게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남숙 주인님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대문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윗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어깨가 무겁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서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만이라도 주거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걸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좀 공유가 돼서 좀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채란 팀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 안정망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 청년주거 상담센터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주거교육,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주택 서비스 등을 청년뿐만 아니라 좀 청소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영실 변호사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호종료 청소년 외에도 사실상 많은 청소년들이 주거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서대문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18 어른인 보호종료 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부르기로 한 만큼 자립준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에 맞는 어떤 적절한 국가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느 자리보다 뜻깊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힘써주실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기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미래 또한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기 위해 한 걸음 달려와 주신 이제 심남숙 주인님, 김채란 팀장님, 권영실 변호사님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최현주 팀장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